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다음이었죠. 은주야, 어머니 시신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큰오빠의 말에 의문이 들었지만 너무 슬퍼서 그냥 넘겼습니다. 장례식 내내 형제들의 눈빛은 이상했고 조문객들은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신을 볼 수 없었고 장례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됐습니다. 제 가슴 속엔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친구 이모님이 귓속말로 건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은주야, 내 어머니. 정말 돌아가신 게 맞니?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직도 그 공포와 혼란이 생생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저는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남편과 5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세 식구, 누구에게나 있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비가 예고였을까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주말에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큰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큰오빠치고는 이상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은주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만 해도 제게 전화해서 입맛이 돌아온다며 장터에서 산 고등어구이 맛있게 드셨다고 했습니다. 칠순을 넘기셨지만 건강검진에서도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갑자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다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은주야, 지금 빨리 와. 장례식장은 고향 읍내 병원 장례식장이야. 원장님이 아시는 분이라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어. 지금 우리 형제들 다 모이고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상사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짧게 알리고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돌보고 계시니 남편이 퇴근 후 데려가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친정어머니라고 적었지만 이제는 고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에 번지는 앞유리처럼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도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제가 가장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 나이 40에 얻은 딸이라 각별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형제 중에 저만 대학을 보내주신 것도, 결혼할 때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 주신 것도 모두 어머니였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3시간이 꿈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 사진을 보내드리자 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손자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저까지 5입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큰언니, 작은언니, 그리고 막내인 저.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다음이었죠. 은주야, 어머니 시신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큰오빠의 말에 의문이 들었지만 너무 슬퍼서 그냥 넘겼습니다. 장례식 내내 형제들의 눈빛은 이상했고 조문객들은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신을 볼 수 없었고 장례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됐습니다. 제 가슴 속엔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친구 이모님이 귓속말로 건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은주야, 내 어머니. 정말 돌아가신 게 맞니?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직도 그 공포와 혼란이 생생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저는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남편과 5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세 식구, 누구에게나 있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비가 예고였을까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주말에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큰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큰오빠치고는 이상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은주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만 해도 제게 전화해서 입맛이 돌아온다며 장터에서 산 고등어구이 맛있게 드셨다고 했습니다. 칠순을 넘기셨지만 건강검진에서도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갑자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다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은주야, 지금 빨리 와. 장례식장은 고향 읍내 병원 장례식장이야. 원장님이 아시는 분이라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어. 지금 우리 형제들 다 모이고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상사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짧게 알리고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돌보고 계시니 남편이 퇴근 후 데려가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친정어머니라고 적었지만 이제는 고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에 번지는 앞유리처럼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도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제가 가장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 나이 40에 얻은 딸이라 각별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형제 중에 저만 대학을 보내주신 것도, 결혼할 때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 주신 것도 모두 어머니였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3시간이 꿈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 사진을 보내드리자 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손자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저까지 5입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큰언니, 작은언니, 그리고 막내인 저.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저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일찍 장가들어 고향 근처에서 사업을 했고 두 언니도 시집을 가서 모두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서울로 유학 와서 직장을 잡아 분당에 정착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어머니와 형제들 사이에는 약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토지 문제로 오빠들과 어머니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언니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중간에 끼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멀리 있다는 핑계로 깊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가끔 어머니께서 전화로 하소연하실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주야, 내 오빠들이 요즘 엄마를 이상하게 봐. 나이 들었다고 치매 검사도 받으라 하고.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 건강 위해서 검사받는 거지 나쁜 뜻은 아니에요라고 중간에서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오빠들이 어머니의 토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편했습니다. 고향의 땅값이 오르면서 어머니 명의의 토지가 꽤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고향 읍내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 학창시절을 보낸 거리,
그리고 어머니가 장터에서 채소를 팔던 자리.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제 그 중심에 계시던 어머니만 안 계신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읍내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비에 젖은 머리를 대충 정리하며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고 김순자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저렇게 고라는 글자와 함께 보니 현실감이 더해져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출입구에 형제들의 이름이 적힌 리본이 보였습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큰언니, 작은언니. 그리고 제 이름까지. 상주 리본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와 함께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앞쪽에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제 형제들이 상주 복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제가 작년 어버이날에 모시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 너무 생생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주야, 왔구나. 큰언니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러셨어. 새벽에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큰언니의 설명을 들으며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오빠가 저라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 큰오빠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오길 기다렸어. 어머니 염습은 이미 마쳤고 내일 아침 발인이야. 오늘 밤 지내고. 그때였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함께 수시를 지키고 염습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염습을 마쳤다니.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 슬픔에 잠겨 그 의문은 금방 잊혔습니다. 밤새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분이셨고 장터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서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저희 형제를 위로하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부 조문객들은 저를 보면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막내딸도 왔구나.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이상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형제들을 힐끔거리며 어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제게 말을 많이 걸지 않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줄어들자 작은 언니가 제게 다가와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은주야, 너 많이 지쳤을 텐데 저쪽 휴게실에서 좀 누워있어. 내일 발인식까지 체력 회복해야지. 형제들의 권유로 휴게실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이 맴돌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 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제 형제들이 장례식장 복도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가 와서 일이 복잡해졌네. 괜찮아, 내일이면 다 끝나.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자. 하필 이때 전화를 받다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다시 눕고 싶었지만 화장실이 급해 몰래 나가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제가 나타나자 화들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습니다. 은주야, 잠은 잘 잤니? 작은 오빠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 문득 시신이 안치된 방향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쪽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고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일 발인 전에 가족분들 모시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는 언제든 고인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문이 커졌지만 병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내내 잠을 설치다 아침이 되었고 형제들은 분주하게 발인 준비를 했습니다. 상주 옷을 갈아입고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는데 큰오빠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어머니 마지막 얼굴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많이 변하셨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장례식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오빠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발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인식이 끝나고 어머니를 모신 운구차를 따라 선영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비가 그친 후에 맑은 하늘이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차 안에서 작은 언니와 함께 앉았는데 언니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평소 감정이 풍부했던 언니가 이렇게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마지막이 정말 갑작스러웠나 봐요. 응, 그랬어. 언니는 어떻게 연락받았어요? 큰오빠가 먼저 연락했어요? 언니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그랬던 것 같아. 다 어제 일이라 정신이 없었어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언니의 눈가에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의아했지만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지에 도착해서 매장을 진행하는 동안 이상한 기운은 더 커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오빠들은 서두르며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어머니를 땅에 모시는 순간 제 가슴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일었습니다. 발인식부터 매장까지 너무 서둘러 진행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부러 뒤에 남아 어머니 산소 앞에서 홀로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이모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모님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로 두 분은 50년 넘게 우정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은주야, 이모님 오셨군요. 어머니가 갑자기 가셔서. 은주야, 나 잠깐 너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산책로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은주야, 나 어제 내 어머니 장례식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 사실은 그때 작은 오빠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은주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내려가자. 이모님도 같이요. 이모님은 말을 삼키고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더니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 제 가슴속에 의심의 씨앗이 확실히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소한 식사를 하면서도 오빠들과 언니들의 행동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곳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저에게는 형식적인 질문만 던졌습니다. 은주야, 언제 서울로 올라갈 거니? 큰오빠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보통 장례 후에는 3일장을 더 치르고 49제 준비도 해야 하는데 너무 서둘러 저를 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제가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어머니 방도 정리해야 하고. 그건 우리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내가 멀리서 왔으니 피곤할 텐데 푹 쉬다가. 작은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은주야. 어머니 유품은 내가 정리할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보내줄게.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언니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어떤 급한 일을 처리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큰언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니는 서랍장을 뒤적이다가 제가 들어오자 놀라며 서랍을 급하게 닫았습니다. 언니, 뭐 찾고 있어요? 아, 어머니 약 처방전을 찾고 있었어. 병원에서 요청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병원에서 왜 갑자기 처방전을 요청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특별한 약을 드시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건강 상태가 어땠어요? 저랑 통화하실 때는 괜찮으셨는데.
그냥 나이 드신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었어. 그럼 왜 갑자기? 은주야,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우리 다 받아들여야 해. 언니는 대화를 피하듯 방을 나갔고 저는 어머니의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평생을 사신 이 작은 방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정갈하게 개어진 옷들, 화장대에는 몇 안 되는 화장품들, 그리고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중에는 제가 결혼할 때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서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진틀 뒤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최근 날짜로 넘겨보니 일주일 전, 즉 어머니가 저와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날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은주에게서 손자 사진을 받았다.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 기쁘다.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니 기대된다. 요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자꾸 재산 문제로 찾아오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변호사라는 단어에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변호사를 만나기로 하셨을까요? 더 읽어보려 했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 찢겨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수첩을 챙겨 넣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다 침대 밑을 보니 어머니가 늘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던 작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비밀번호를 저에게만 알려주셨는데 제 생일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주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최근 날짜의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진단서를 펼쳐보니 일주일 전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연령대 대비 양호한 건강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은? 그때 밖에서 큰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잠깐 나와봐. 어머니 재산 문제로 이야기할 게 있어. 금고에서 찾은 서류들을 급히 가방에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형제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정리해야 해. 여기 상속포 기각서가 있는데 내가 서울에 사니까 이런 일에 신경 쓰기 힘들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여기 서명만 해줘. 상속포 기각서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 만에 이런 서류를 준비했다는 것도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빨리 정리해야 마음이 편하잖아. 내가 서울에서 살면 여기 땅 관리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게. 작은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오래 살던 동네인데 외지인한테 팔리면 안 좋잖아. 형제끼리 잘 나눠서 지키는 게 어머니도 원하셨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상하게 서두른 장례 절차, 보지 못한 시신, 그리고 급작스러운 상속 포기 요구. 모든 것이 석연찮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어머니의 친구 이모님이었습니다. 은주야, 나야. 오늘 장례식장에서 못다한 얘기가 있어. 지금 나올 수 있니? 내 옛날 찻집에서 기다릴게. 네, 이모님. 금방 갈게요.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작은 언니가 물었습니다. 은주야, 어디가? 잠깐 바람 좀 쐬러요. 머리가 아파서. 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나와 읍내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찻집에 도착하자 이모님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급히 부르셨습니다. 은주야, 앉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모님, 오늘 산에서 하려고 하셨던 말씀인가요? 이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 어머니.
정말 돌아가신 게 맞니? 그 질문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모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염을 마쳤다고 시신을 볼 수 없었어. 그런데 나가는 길에 병원 뒤쪽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 김순자 씨 사망진단서 발급은 문제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목소리가 내 작은 오빠 친구인 김 원장 같았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지난주에 나를 찾아왔었어. 너희 오빠들이 자꾸 재산 문제로 압박한다고. 그래서 변호사도 만나고 재산 정리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은주야, 난 내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는지 의심스러워. 이모님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이상한 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보지 못한 것, 서두른 장례 절차, 형제들의 이상한 행동. 설마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이모님,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 형제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확실해. 은주야, 조심해.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 찻집을 나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형제들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이모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이상한 점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형제들은 마치 제가 어디 갔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은주야, 어디 갔다 왔어? 큰오빠가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읍내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왔어요. 누구 만났니? 작은 오빠가 캐물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커피 마시고 왔어요. 머리가 아파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작은 오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오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제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은주야, 내일 빨리 서울 올라가는 게 어때? 회사 일도 있을 텐데. 작은 언니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휴가 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방도 정리하고 가려고요. 그건 우리가 할게. 내가 더 있으면 더 슬퍼질 것 같아.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형제들은 제가 빨리 떠나길 원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심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사망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본관인 시청에 가면 사망신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담당한 의사를 만나봐야 했습니다. 또한 이모님이 언급한 김 원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형제들에게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몰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 도착해 어머니의 사망신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사망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검색을 했고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제 신고되었네요. 신고인은 김영호 씨이고 큰오빠 이름이에요. 사망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았나요? 읍내 세민병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민병원이라면 작은 오빠 친구인 김 원장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을 나와 바로 세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돌아가신 김순자님의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은데요. 김순자님이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환자 기록이 없네요. 네. 어제 이곳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망진단서도 이곳에서 발급받았고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사망 환자 중에 김순자님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이 아닐까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김 원장님 계신가요? 김준영 원장님이요. 아, 김준영 원장님은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서 안 계십니다. 병원을 나오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에는 어머니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조작된 사망진단서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김 원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읍내를 돌아다니며 작은 오빠의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김 원장이 오전에 골프장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바로 읍 외곽의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김준영 씨 예약이 있나요? 네, 11시 티오프 예약이 있습니다. 지금 연습장에 계실 겁니다. 연습장으로 가서 김 원장을 찾았습니다. 대학 시절 몇 번 본 적이 있어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김은주예요. 영호 오빠 동생이요. 아, 은주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일로 정말 안타깝게 됐네요. 네, 그래서 찾아왔어요. 어머니 사망진단서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병원에 가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셔야. 방금 병원에 다녀왔는데 어머니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형님들과 이야기하세요. 원장님, 제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게 맞나요? 아니면 사망진단서가 위조된 건가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골프채를 내려놓았습니다. 은주 씨, 난 그저 형님들 부탁으로. 미안합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셨고 형제들이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다시 차에 올라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언급된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오래된 주소록이 생각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방에서 주소록을 찾아야 했지만 형제들의 감시를 피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형제들은 모두 마을 회관에 가서 조문객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서랍과 책장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오래된 가족 주소록을 찾았고 비읍으로 시작하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변호사 박정민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민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의 딸 김은주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변호사님을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씨의 따님이시라고요? 저희가 김순자 씨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 네, 그게. 사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변호사님을 만나셨나요? 일주일 전에 뵀습니다. 재산분배와 유언장 작성 문제로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 소식을 듣게 되어 놀랐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변호사 마이너스 의뢰인 특권이라. 하지만 김순자 씨께서 특별히 딸에게만 알려달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방문하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읍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급히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은주 씨군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후 그는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김순자 씨는 최근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를 따님에게만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은주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편지와 함께 서류 묶음을 건넸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김순자 씨의 모든 재산은 막내딸인 김은주 씨에게 상속됩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이미 생전에 충분한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요. 이 사실을 다른 자녀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주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구나. 최근에 너희 오빠들이 자꾸 재산 문제로 나를 압박했단다. 내가 토지를 팔아 돈을 나눠주길 원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그 땅은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고 나는 그것을 지키고 싶었단다. 내가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욕심 없이 효도했기에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기로 했어. 하지만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면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렴. 나는 잠시 몸을 숨길 계획이야. 만약 내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건 거짓일 거야. 나를 찾아주렴. 어머니가 사랑한다, 은주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을 알고 이런 계획을 꾸민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가 어디로 가실 계획이었는지 아시나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남해 쪽에 친구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쪽으로 가실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해. 어머니의 오랜 친구 중에 남해로 이사간 분이 있었습니다. 이모님에게 다시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이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이모님, 저 은주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혹시 남해에 사시는 어머니 친구분 연락처 아세요? 아, 영숙이 말하는 거구나. 그래, 내 어머니가 그쪽으로 가실 계획이었어. 주소를 문자로 보내줄게. 이제 방향이 잡혔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남해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남해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어머니의 사진과 금고에서 찾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보관함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최근 찍은 사진들과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메모에는 남해 바다가 보이는 집, 영숙이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보내준 주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는 저를 보자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주야, 어디 가려고? 큰오빠가 물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오빠 말대로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큰오빠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내일 또 봐. 네, 그럼 다녀올게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형제들이 현관에서 저를 지켜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남해로 향하는 4시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형제들은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단지 재산 문제 때문일까? 어머니는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가장하게 되었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이모님이 보내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자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마을길을 따라 올라가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정원에는 말끔하게 정리된 화단이 있었고 현관 앞에는 두 켤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켤레는 어머니가 늘 신던 운동화처럼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김순자의 딸이에요. 여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빠르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은주 맞구나. 내 어머니가 내 사진을 보여줬어. 나는 이영숙이라고 해. 내 어머니 오랜 친구야. 영숙 이모님, 어머니가 여기 계신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2층에 계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를? 긴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잠시만,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 영숙 이모님은 2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바다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니가.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렇게 된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한참을 그렇게 서로 안고 있다가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 이모님은 차를 내오고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야, 내 오빠들이 요즘 너무 달라졌어. 토지 문제로 계속 나를 압박했지. 내가 토지를 팔아서 돈을 나눠줘야 한다고. 그런데 그 토지는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고 내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지켜온 거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토지는 읍내 외곽에 있는 넓은 논과 밭, 그리고 최근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역 근처의 임야였습니다. 최근 들어 그 가치가 크게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내 큰오빠가 내 인감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작은 오빠는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병원에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지. 나는 그때 직감했어. 이대로 있다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고. 어머니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 내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남기려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내 오빠들이 알게 됐나 봐. 아마 변호사 사무실에 누가 있었던 것 같아. 그 후로 오빠들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 그래서 영숙이에게 연락해서 잠시 몸을 숨기기로 했지. 그런데 어떻게 제 형제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까지. 그건 나도 예상 못했어. 내가 영숙이네 오기 전날 밤 작은 오빠가 찾아와서 차 한 잔을 권했어. 그런데 마시고 나니 너무 졸리더라고. 아마 약을 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어나 보니 내 방이 아닌 영숙이네 집이었어. 영숙이가 새벽에 전화를 받고 날 데리러 왔다더라. 작은 오빠 친구인 김준영 원장이 전화해서 내가 위험하다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재워서 의식불명인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김 원장의 도움으로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장례 절차를 진행해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이죠. 영숙이가 말해줬어. 내 오빠들이 내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소문을 냈다고. 난 너무 무서웠어, 은주야. 내가 다시 집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하지만 이대로는 형제들이 어머니 재산을 가로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내 오빠들은 이미 사망 신고도 하고 장례식도 치렀을 텐데.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 변호사님이 주신 유언장과 어머니 편지,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도 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형제들은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야, 그러면 너희 오빠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자식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내일 우리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을 만날게요. 그들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주야. 내 말이 맞아. 이대로 숨어 살 수는 없지.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해.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영숙 이모님 집에서 묵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잠들기 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렇게 나를 찾아와줘서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쩌면 평생 숨어 살았을지도 몰라.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형제들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제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은주야. 그냥 집에 돌아가면 내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고 있었어. 놀라겠죠.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운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형제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어머니의 죽음을 가장했고 저까지 속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상속포 기각서를 받아내려 했고요.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고 서울로 돌아갔다면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경찰에도 미리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함께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단 경찰 없이 형제들과 대면하길 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형제들의 차가 모두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산분배 문제로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주야.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우리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작은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은수가. 엄마다. 작은 언니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형제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방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호야, 그렇게 놀랄 일이야? 내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작은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내가 어떻게. 큰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의심이 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시신도 보지 못했고 형제들의 행동이 이상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상속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줄 알았니? 내 자식들 손에 죽음을 당하고 재산은 내 명의로 둘러 뺏기게. 큰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해입니다. 우리는 단지. 오해? 내가 내 인감을 훔쳐간 것도 오해고 작은 오빠가 내 차에 약을 탄 것도 오해니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장례식까지 치른 것도 오해라고 할 거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형제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 재산이 은주에게만 가는 것은 불공평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은 자식인데. 불공평?
너희에게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는지 잊었니? 내 사업 시작할 때 준 돈, 큰오빠 부도 났을 때 갚아준 빚, 언니들 시집 갈 때 준 돈까지. 은주는 대학 학비 외에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너희는 더 원했지. 형제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작은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은 아니었어요. 단지 어머니를 잠시 영숙 이모님 집에 모시고 그동안 재산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자꾸 꼬여서.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니? 장례식까지 치르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큰오빠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를 잠시 멀리 모시고 서류 정리를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은주가 갑자기 오겠다고 해서 급하게 생각한 방법이었습니다. 은주가 상속포 기각서만 쓰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니?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형제들은 알고 있었나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큰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김 원장이 우연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대.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은주에게 남기려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없애려고 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작은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유언장을 무효화하려고 했을 뿐이야.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 거지. 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했던 거야. 형제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쉽게 넘어갈 수 없어. 내 사망을 위조하고 국가기관을 속이고 장례식까지 치른 건 범죄야. 어머니, 제발. 큰언니가 울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빼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 자식들이야. 내가 너희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 그래서 조건을 제시할게.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너희들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작성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변호사에게 맡길 거야.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자술서는 바로 경찰에 제출될 거야. 둘째, 내 재산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거야. 이미 너희에게 준 것으로 충분해. 셋째, 앞으로 가족 모임에는 참석하되 재산 문제는 절대 언급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은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거야.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어머니. 큰오빠가 먼저 말했고 나머지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죽은 상태에서 너희가 한 모든 법적 절차는 원상복구되어야 해. 사망신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지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작은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결과야. 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당연한 거야. 형제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은주야, 내 형제들이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형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단지 돈 때문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처음에는 단순히 재산 문제였어.
하지만 점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어.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쌓이고 어머니의 땅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 작은 오빠도 이어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투자에 실패하고 아이들 교육비에 허덕이다 보니 욕심이 커졌어. 특히 어머니가 너에게만 모든 것을 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하지만 그게 살인미수까지 가야 했나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는 건 아니었어. 큰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단지 잠시 혼란스럽게 해서 유언장을 무효화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상황이 점점 통제를 벗어나서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욕심이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됐니?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듯 했습니다. 자,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변호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다음이었죠. 은주야, 어머니 시신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큰오빠의 말에 의문이 들었지만 너무 슬퍼서 그냥 넘겼습니다. 장례식 내내 형제들의 눈빛은 이상했고 조문객들은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신을 볼 수 없었고 장례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됐습니다. 제 가슴 속엔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친구 이모님이 귓속말로 건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은주야, 내 어머니. 정말 돌아가신 게 맞니?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직도 그 공포와 혼란이 생생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저는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남편과 5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세 식구, 누구에게나 있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비가 예고였을까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주말에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큰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큰오빠치고는 이상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은주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만 해도 제게 전화해서 입맛이 돌아온다며 장터에서 산 고등어구이 맛있게 드셨다고 했습니다. 칠순을 넘기셨지만 건강검진에서도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갑자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다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은주야, 지금 빨리 와. 장례식장은 고향 읍내 병원 장례식장이야. 원장님이 아시는 분이라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어. 지금 우리 형제들 다 모이고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상사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짧게 알리고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돌보고 계시니 남편이 퇴근 후 데려가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친정어머니라고 적었지만 이제는 고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에 번지는 앞유리처럼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도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제가 가장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 나이 40에 얻은 딸이라 각별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형제 중에 저만 대학을 보내주신 것도, 결혼할 때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 주신 것도 모두 어머니였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3시간이 꿈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 사진을 보내드리자 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손자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저까지 다섯입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큰언니, 작은언니, 그리고 막내인 저.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저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일찍 장가들어 고향 근처에서 사업을 했고 두 언니도 시집을 가서 모두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서울로 유학 와서 직장을 잡아 분당에 정착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어머니와 형제들 사이에는 약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토지 문제로 오빠들과 어머니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언니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중간에 끼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멀리 있다는 핑계로 깊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가끔 어머니께서 전화로 하소연하실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주야, 내 오빠들이 요즘 엄마를 이상하게 봐. 나이 들었다고 치매 검사도 받으라 하고.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 건강 위해서 검사받는 거지 나쁜 뜻은 아니에요라고 중간에서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오빠들이 어머니의 토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편했습니다. 고향의 땅값이 오르면서 어머니 명의의 토지가 꽤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고향 읍내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 학창시절을 보낸 거리, 그리고 어머니가 장터에서 채소를 팔던 자리.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제 그 중심에 계시던 어머니만 안 계신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읍내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비에 젖은 머리를 대충 정리하며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고 김순자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저렇게 고라는 글자와 함께 보니 현실감이 더해져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출입구에 형제들의 이름이 적힌 리본이 보였습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큰언니, 작은언니. 그리고 제 이름까지. 상주 리본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와 함께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앞쪽에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제 형제들이 상주 복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제가 작년 어버이날에 모시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 너무 생생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주야, 왔구나. 큰언니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러셨어. 새벽에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큰언니의 설명을 들으며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오빠가 절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 큰오빠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오길 기다렸어. 어머니 염습은 이미 마쳤고 내일 아침 발인이야. 오늘 밤 지내고. 그때였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함께 수시를 지키고 염습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염습을 마쳤다니.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 슬픔에 잠겨 그 의문은 금방 잊혔습니다. 밤새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분이셨고 장터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서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저희 형제를 위로하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부 조문객들은 저를 보면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막내딸도 왔구나.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이상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형제들을 힐끔거리며 어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제게 말을 많이 걸지 않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줄어들자 작은 언니가 제게 다가와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은주야, 너 많이 지쳤을 텐데 저쪽 휴게실에서 좀 누워 있어.